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을 가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번째 김광규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사람들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는 돈이 써야 될 곳도 많아지지만 또 돈을 챙겨야 될 기회도 많아져요. 그 중요한 것이 돈을 챙겨야 될 기회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너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보너스도 있고 또 가정의 전업주부들 같으면 남편 몰래 삥쳐놓은 돈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삥쳐놓은 돈은 남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주 정상적으로는 연말에 되면 환급, 그죠?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그죠? 연말 정산을 통해서 1월달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말 정산 관련해서는 여러 번 방송을 했었죠. 연중에 좀 챙길 것들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연말 되면 항상 똑같은 질문은 또 들어와. 근데 연말 정산이 이게 이제 세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가 연말 정산 관련돼서 뭐 지난번에 소송도 크게 안 났었고,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뀐다는 게 문제야. 이게 매년 바뀌니까 이게 한번 딱 정해놓고 평생 안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숙달이 된 종교가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바뀌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 바뀌는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되돌려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그죠? 그렇지.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복잡해서 이것을 방송으로 구구절절히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한 10가지 범위 이내로 축약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첫째, 뭐야 혼자 다 해버리고 나는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이제 뭐 이래버리면 나도 어떻게 하라고. 자, 해볼게.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머리가 이게 세부부터 바뀐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본 스탠다드 정석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한글 많이 받는 노하우는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관심이 안 가지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이걸 한번 딱 방송을 듣고 나면 조금 감이 오겠구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뭐죠? 이게 하나생명에 나와 있는 이거 저희 원자료가 아니라 좀 발췌했습니다. 발췌. 자,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공제를 받을 때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명의를 받았냐 라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둘 다 하잖아요. 맞벌이면. 그럴 경우에는 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방금 또 응원차 계산을 하셨습니다. 네네. 당연하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세라는 거는 누진세, 소득이 2배 된다고 세금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적용되는 구간에 받으시는 분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소득이 작고 우리 남편은 소득이 높다라면 남편한테 그 부양가족, 즉 자녀들을 몰아주는 게 필요하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 여기 이 정도까지는 다 기본이지 뭐. 그렇지. 두 번째, 조금씩 영영 버전 들어갑니다 이제. 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를 해라.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공제한다고 할 때 아직도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들만 공제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뭐 거주자 이제 직계 존속이 포함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은 실제 부양을 하고 있어. 사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우리끼리 좀 알고 있자고. 근데 부양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별개를 하고 있거나, 중요한 거는 주거지 이제 주소가 틀린 거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돼.
그냥 농사만 짓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신고 소득 기준이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신고는 100만 원 했어. 그러면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즉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외형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시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소득 없지만 실제로 돈이 많아.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예를 들면 또 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연간 소득이 잡히죠. 예. 그래서 이제 연간 소득 신고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형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형님도 있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고 한 형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꼭 이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 맞아. 우리 형제들이 그렇지. 싸우지 말고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서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조금 용돈도 드리고 하고 있는 형제가 이런 또 부양가족 공제 혜택도 뭐 받으면 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싸우지 말고. 그죠? 자, 세 번째 버전 조금씩 이제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끼리 알지만 부양 안 해도 돼. 근데 그러니까 신고 소득 기준은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그렇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 받는다라는 것은 풍문에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당연히 내가 쓰는 카드인 줄만 아는 경우가 태반이죠. 맞죠? 그렇지. 그렇지 않고 내 부모님 그리고 다른 주소지 해보시죠. 좀 전에 방송이 잘렸어요. 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되시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카드 드리시고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여기 꼭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만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시골에 사는 부모님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당일에 이제 모든 어떤 게 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남겨라. 증빙을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카드 이런 쪽으로 반드시 결제를 해라, 그죠? 그래서 소득 공제 한도가 이제 이번에는 체크카드 강도가 30% 늘어났어요. 신용카드는 그 연봉의 20% 초과하는 금액에 15%죠. 체크카드는 30%고. 그래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는 메리트가 오히려 더 체크카드를 쓰므로 해서 세이브 환급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신용카드를 쓰므로 해서 살 수 있는 포인트보다는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가계부 기능도 있으니까 모든 결제를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로 하시는 게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흔치는 않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장애인들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원래 이게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장애인 등록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장을 해서 발행하는 건데, 근데 이런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 나간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렇지. 중증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 역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상시 치료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치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취약이라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 장애 등록증이 없더라도 증명서만 가지고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그 바탕의 부분이 그 네 번째에서 저희가 카드 쓰려고 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쓸 때 되도록이면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한다라면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 몰아주는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그럼 하나 가지고 불편하지 않냐? 가족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 하나에 카드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족 카드를 쓰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희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뭐 요즘 카드 이렇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있죠. 형제 자매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요것도 비슷한 거지만 아까 부양가족 공제, 그다음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의 뭐 신용카드, 카드 사용액 공제 마찬가지로 이런 형제 자매의 교육비 공제도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불한 교육비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공제, 교육비 공제도 중요한 거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해요. 즉 처남, 처형, 처제, 시동생 다 돼요. 그렇지. 요거 안 해주면 그렇지. 큰일 나게. 걔네들 학교 다니고 있어. 오케이. 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더라도 그 부분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땡겨서라도 공제를 받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됐다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꽤 크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예. 자, 근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또 형제들이 쓸 수 있어. 그죠? 그렇지. 형제 자매의 교육비를 내 걸로 공제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도움을 준 사람, 도움을 준 사람, 교육비에 조금 형제 자매의 교육비에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 입장에서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겠죠. 그게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 꼰대한테 물어봐. 꼰대가 답을 내줄 거야. 그래서 그 배우자를 포함한 형제자매의 교육비 이게 공제 한도가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절감 포인트이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뭐냐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을 확실히 정확히 하자라는 거지. 대개 이제 의료비도 소득 공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본인과 배우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된다라는 사실은 다 돼. 다 되지. 네, 생계를 같이 요거는 이제 아까와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돼. 그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들인데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당연히 배우자의 형제, 자매, 예를 들면 처형, 처제, 처남, 시동생,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근데 해당해. 이게 형제, 자매는 되는데 이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 또 내 아내의 형제, 자매는 되는데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아쉽지만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약간 그 조건들을 보면 부모님이 아니면 이런 부양가족들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지. 연령 제한도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병원 갔는데 그러면 그건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걸 맞는데 중요한 건 결제를 누가 했냐라는 거지. 부모님 카드로 했어. 그럼 공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지. 그렇지. 정빙이 돼야 돼, 정빙을. 그러면 본인 명의 카드로 써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 말의미는 뭐냐면 어머님들한테 카드 하나씩 드리자. 병원 갈 때 이거 쓰세요. 대신에 돈은 다시 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부모님들 카드 드릴 때 주로 이제 체크 카드를 드려야겠죠. 신용카드보다는 또 이제 부모님들이 뜻하지 않게 잘못 지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만 노리는 사이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체크 카드를 드려야 되는데 체크 카드 드리면서 뭐 거기다 꼴랑 뭐 10,000원 넣어놓고 이러지 말고 그죠? 조금 형편에다가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학대에서 만약에 우용이나 성형이나 그죠? 별 다리 없는데 몸보신용 이런 의약품 이런 것들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수술비가 이번에 2015년부터 불포함됐습니다. 대신에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대신에 그걸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받아놓잖아요. 그 부분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된다. 그런 논리에 따라서. 즉 의료비 공제를 보시면 이게 신용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신용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고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중복 공제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주소리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뭐 생활비를 주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하면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안 해도 할 수 있다. 생계 부양 안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자, 8번째.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런 금융상품들도 있죠, 그죠? 그렇죠. 뭐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장학생 보험은 100만 원. 이거는 일단 아실 내용이실 거고, 뭐 저번에 방송한 우리 주택생략 종합저축, 예, 그 불이백의 40%까지. 올해는 그 5월 20만 원까지, 연간 240만 원까지. 여기 잘못 표기됐는데 연간 240만 원까지. 그리고 이걸 금융기관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 증빙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소득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청약저축 가입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주라는 그 증빙 서류를 내야지만 그 이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주택생략을 가입했는데 왜 소득공제 안 해줄까? 라고 하면 그 서류가 미비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금저축도 있고, 그죠? 그렇죠. 연금저축, 뭐 연금저축, 퇴직연금 중요성은 워낙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금저축 400만 원 플러스 올해는 퇴직연금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must have 아이템이다. 그래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관련된 활용법, 계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희 머니스토리 TV에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소득공제를 이런저런 바쁘다 보니까 갑자기 연말에 바쁜 이런 또 일정들이 있어요. 이걸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못 챙기면 아이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2015년도 소득공제를 못 챙겼다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는 월급 말고 월급을 포함해서 다른 소득까지 있는 분들이 하는 신고하는 것이 자영업자라든지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그때 신청해도 된다. 그렇죠. 뭐 생각보다 이게 10가지라고 저희가 떠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핵심이 아닌 것 같다. 핵심 맞아요. 핵심 맞아.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구구절절이 또 조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하냐 구체적으로 아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 또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어느 범위가 있으면 뭐 좋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기로는 듣는 분들이 지겨울 거예요. 마치 무슨 웬또 수업하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스스로 조금 살펴보시고 또 뭐 그래도 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하시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으로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렸다, 정리해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말 온 김에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뭐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실전, 좀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 로직이라든지. 근데 굳이 직장인들이 그까지 이해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로직을 알고 있으면 되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급여 맹세서 쉽게 말하면 5천 중 수준을 봤을 때 사람들은 총 급여가 얼마냐, 얘네들 얼마 떼갔냐 그것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계산된 로직을 알고 있으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다 재테크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죠. 뭐 꼰대가 바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내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연말 정산 관련돼서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방송. 그것도 괜찮네.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월잠 청취자들이 뽑은 연말정산 베스트 10 Q&A 그쪽 한번 베스트 Q. 그래서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지금 문의들 뭐 많이 질문하십니다. 많이 질문하시고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행이라도 좀 애매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질의를 해요. 근데 구체 질의를 하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얘네들이 답변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뭐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드릴 테니까 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구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셔서 잘 받으시고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따뜻한 연말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